안녕하세요. 2학년 세계사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수양제의 대운하까지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제의 정책 가운데서 두 번째 고구려 원정, 즉 대외 고구려 원정이 들어가 있는 대외 진출 부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수양제의 대외 진출은 고구려만 간 것은 아니고 돌궐과 안남은 베트남 북부 지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돌궐과 안남을 제압하는 거 요건 성공했는데 이제 가장 큰 그 숙적이었던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밑에 지도를 좀 보면 스님님이 예전에 임용고사 공부를 할 때 봤던 책에 있던 지도예요. 이게 좀 이 지도 자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데 이제 돌궐이라고 하면 어디냐 하면 요게 이제 돌궐이에요. 요게 돌궐입니다. 동돌궐과 서돌궐이죠. 그래서 돌궐 지역이니까 북부 지역이고 안남은 여기 안남 있죠. 안남. 그래서 이 베트남 지역을 안남이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돌궐 지역과 안남 지역은 정보를 어느 정도 했는데 여기 있던 그 지금 여기엔 발해라고 적혀 있는데 발해 이전에 고구려가 이만큼 있었죠. 그래서 이만큼 있는 고구려를 정벌을 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근데 얼마큼 대규모 정벌이었냐 하면 무려 3번을 침입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는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요. 100만 대군. 처음에만 한 30만 가다가 두 번째에 100만 대군을 데리고 가는데 100만 대군이 얼마나 큰 인구냐 하면 당시 고구려의 남녀노소 깐난 애기부터 완전 늙어 죽기 직전의 노인, 그 다음에 남자 여자를 모두 포함한 전체 고구려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됐어요. 그런데 수나라 양제가 고구려 원정할 때 군인만 100만 명의 군인을 데리고 이 북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는데 결국 이게 실패하게 되죠. 아마 100만 과장을 좀 많이 보태서 100만 명을 고구려 인구보다 더 많은 거죠. 1대1로 싸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 많은 군인을 데리고 가서 살아 돌아온 게 뭐 수백 명 정도만 살아 돌아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고구려 원정의 실패, 그 100만 명 한 번만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30만 명을 데려가요. 이런 식으로 대규모 원정, 이거 고구려 원정만 했는 게 아니라 여기 돌궐과 안남의 원정도 했었죠. 거기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대운하도 이 시기에 팝니다. 지난번 이야기했다시피 이 길이만 해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백두산보다 길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이 무식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미쳐나가는 거. 그래서 수나라는 결국 양제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리한 전쟁이라고 하는 건 콕 집어서 고구려 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대규모 토목 사업이라 하는 건 콕 집어서 대운하 건설이에요. 여러분들 결코 고구려 원정 자체가 미친 짓이거나 대운하 자체가 완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대운하는 현재까지도 중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쓰이는 운송으로서 그 기능을 톡톡히 하는 것이고 고구려 원정도 수나라 때 실패했지만 당나라 때도 계속해서 시도해서 결국 성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지만 굳이 정치도 잘 못하는 양제가 그 두 가지를 이 큰 거 두 가지를 한꺼번에 붙여가지고 무리하게 했다는 것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고구려 원정도 작작 천천히 조금씩 하면 되는데 굳이 100만 명이나 데리고 가서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었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반발로 인해 가지고 수나라는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이 지도는 좀 이따가 또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당의 발전과 부분을 봅시다. 당의는 이 이후에 이제 당나라가 건국돼요. 이연이라는 사람인데 이 이연은 당나라의 고조입니다. 보통 우리가 고조 혹은 태조라고 부르는 이러한 시호를 가진 왕들은 어떤 나라를 처음으로 건국한 사람들에게 이런 시호를 붙입니다. 그래서 당고조는 당나라를 처음 세운 사람이고 이 사람 자체가 신흥 문벌 귀족 출신이에요. 문벌 귀족. 이름은 이연이었다. 그리고 수도는 역시 장안을 수도로 합니다. 그러니까 장안과 낙양은 계속 화북지역 그 황허강 주변에 있으면서 계속 수도로서 기능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당을 건국한다. 그 다음에 이 태종이 중요해요. 태종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태종이 다스리던 시대가 너무 잘 다스려서 태종이 다스리던 시대를 정관의 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박재규 선생님이 박재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별명이 예를 들어서 흰둥이다. 그러면 흰둥이의 정치라고 부르면서 사람들이 막 찬성하는, 칭송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관의 치라고 해서 사람들이 엄청 칭송했었다. 그러면 이 태종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느냐?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첫 번째 율령 체제의 정비예요. 이거 매우 중요하고 율령 체제 정비는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이건 뭐냐? 기본적으로 수나라의 율령 체제를 계승 정비했습니다. 수 문제가 했던 것이고 수 문제도 자기가 다 한 건 아니고 그 전에 부기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걸 모아가지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하면 중앙에 삼성 육부제를 확립하고 지방에는 주현제라고 합니다. 주현제라고 해서 지방의 주와 현에다가 관리를 파견하는 거죠. 그러면 질문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선생님, 지방의 군과 현에 관리를 파견하는 걸 군현제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군과 현의 관리를 파견해서 군현제입니다. 주와 군이 이 시기에 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와 현의 관리를 파견해서 주현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다르고 형식은 완전 똑같은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균전제, 그 다음에 조용조, 토지제도가 균전제, 조세제도가 조용조, 그 다음에 군사제도가 부병제라는 걸 통해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이거 다 중요한 말이에요.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재정과 군사력을 강화했다. 이거 전부 다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한 율령 체제는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이 삼성육부와 주현제부터 봅시다. 황제가 있어요. 이 황제가 혼자 다스릴 수는 없죠. 그래서 황제를 도와주는 부하들을 만듭니다. 첫 번째 중서성에 여러
아주 영리한 장관들을 모아가지고 황제하고 중서성에 있는 장관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정책을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가 터졌는데 교육 정책을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중서성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만듭니다. 황제하고 같이. 황제가 나는 빨리 계약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니까 중서성이 그러면 막 날짜를 계산해 보더니 13일 날 계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2일 날 계약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래 황제가 그러면 12일 날 계약하도록 하자 라고 했는데 문화성은 뭐냐, 이 12일 날 황제의 말대로 중서성하고 같이 했던 이 12일 계약이 정말로 타당한지를 한 번 더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러면 황제에게 아뢰는 거예요. 황제님, 12일 날 계약하는 건 코로나19의 이 사태에 별로 현명하지 못한 대처, 막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황제가 그래도 그냥 해. 그러면 그냥 하고 황제가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하고 다시 중서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이런 정책을 심의하는 게 문화성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화성까지 통과하고 나면 상서성으로 옵니다. 상서성은 이제 그 정책을 실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육과 관련된 것은 여기 어디 있습니까? 교육 있죠. 상서성 밑에 6개의 부서가 있습니다. 이부, 호부, 예부, 형부, 병부, 2호의 병형공이라고 해서 6개 부서가 있는데 각 어떤 역할마다 부서를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앙에서 일어나는 모든 황제의 명령은 이런 식으로 각 부서별로 배치가 되어서 결국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바로 실시해야 되는 것은 실시를 하고 이 명령이 지방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은 역시 지방 제도를 통해서 지방으로까지 퍼져나가는 거죠. 이때 주와 현의 지방관을 파견하는 주현제를 실시를 해서 예를 들어서 교육과 관련된 여러 어떤 정책이 나오면 이것을 이제 예부를 통해서 각 지방의 주와 현에 있는 학교들에게 그 명령 정책을 하달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황제의 명령이 일목요연하게 각 지방과 중앙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그 체제를 만든 것,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전에도 이런 관리가 있고 관료가 있었죠. 그렇지만 그건 아직까지는 완전 일목요연하고 완전 시스템이 정비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나라를 거쳐서 이 당나라 태종 때 오면 완전히 이 시스템을 완전 잘 만들어서 시스템을 완성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중국에서 당나라에서 만든 이 시스템 완성본이 삼성 육부 체제, 중앙은 지방은 주현제 체제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앙의 삼성 육부제와 지방의 주현제를 하려면 엄청난 수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공무원이죠. 그 다음에 왕의 명령을 어기면은 처벌할 수 있는 군인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수의 군인, 공무원,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관청 이런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바로 돈이 재정이 필요합니다. 계속 설명하고 있지만 국가의 재정의 원천은 무엇이다? 백성의 세금입니다. 근데 당시는 공업사회였습니까? 농업사회였습니까? 농업사회였기 때문에 이때 대다수의 백성은 농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에서 세금을 많이 벌려면 농사를 짓는 농민이 많아야 되고 이 농사 짓는 농민의 대다수가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땅도 있어야 되고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여건을 갖추어 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그냥 너가 알아서 옛날부터 받았던 토지 가지고 알아서 해라 하니까 호족들이 땅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못 먹고 살고 결국 호족이 다 뺏어가면 호족은 나라에 세금을 내느냐? 그건 아니죠. 호족은 자기 힘 있고 또 권력을 문벌 귀족화되고 이러니까 나라에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힘 없는 백성들한테 세금 내라고 독촉하니까 백성들은 이미 호족한테 땅을 다 뺏겨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세금을 내고 싶은데 낼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악순환의 되풀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요거 설명할 거예요. 요거 매우 중요하니까 꼭 잘 들으세요. 이거는 다 빨간색이니까 이건 파란색으로 설명할게요. 중요하지만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당나라가 균전이란 걸 지급합니다. 이 균전제예요. 균전제는 이제 백성들, 농민들에게 균전이라는 토지예요. 균전은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인당 예를 들어서 200평 1인당 200평의 토지를 지급해 준다. 이게 균전제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국가에서 1인당 200평의 농지를 제공해 줄 때는 여기서 너가 열심히 농사 지어서 너도 먹고 살지만 국가에 세금도 잘 내거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균전제로서 토지를 줬으니까 나라에서는 세금을 걷어갈게 하고 걷어갖는 제도가 조용조입니다. 조용조는 세 가지 세금을 이야기하는데 앞에 조는 토지세 200평에 대한 세금이에요. 두 번째 용은 이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줬으니까 노동력도 징발해 갑니다. 세 번째는 청도 같으면 감 같은 이런 특산물도 징수해 가요. 이걸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조용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 세금도 가져가고 두 번째 여기에서 군인도 필요하다 했죠. 땅 줘놓고 세금만 가져가지 않고 군인으로서도 입대시켜요.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무조건 군대에 입대시키는 부병제를 시킵니다. 이 부병제는 한자 말이라 것이 똑같이 하면 의무 군인 혹은 의무 입대 똑같아요.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나라에서 1인당 뭐 얼마씩 농민들에게 땅을 제공해주고 세금도 거두고 군대도 오게 하는 이러한 방식이 이런 딱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균전제를 주고 조용조와 부병제를 받는다라고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바로 균전 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의 시스템이라 해서 균전 체제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그 체제 시스템으로 이야기하면 중앙엔 삼성 육부 체제, 그 다음에 지방엔 주연제 체제, 그 다음에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균전 체제라는 것을 가지는 것, 이 트라이앵글 이것을 가지는 것이 이러한 제도를 가지고 당나라가 운영되는데 이러한 큰 각각의 체제를 모두 엮어 놓은 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바로 율령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줄게요. 이거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요거는 율령 체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율령 체제라는 건 무엇이냐? 정확하게는 율령 격식을 이야기해요. 율령 체제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법 체제입니다. 자, 율은 뭐냐? 율은 형법을 이야기합니다. 령은 행정법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격은 뭐냐 하면 보조법이고 식은 시행세칙을 잠시만요. 시행세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이야기하면 자 이게 앞에 이야기랑 좀 다르죠. 다 합쳐질 거니까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황제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즉 왕조 국가니까 국가 자체는 황제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왕조 국가는 왕의 어떤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율은 뭐냐? 황제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를 두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황제의 명령 잘 들어야 되겠죠. 두 번째 행정법은 뭐냐? 황제의 명령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 안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중앙은 삼성 육부 체제, 지방은 주현제 체제가 있고 이러한 중앙과 지방의 여러 가지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재정과 군사는 균전 체제로서 뒷받침한다. 그 다음에 이 균전 체제라는 건 바로 균전제를 주고 조용조와 부병제를 받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영해하는 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군현제가 주현제로 바뀌었던 것처럼 이러한 당시 제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바뀌어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예전에는 뭐 황제의 명령을 편지로서 주고받는다라고 했는데 시대가 바뀌어서 이제 핸드폰이 있으니까 전화로 주고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조법이라는 건 변화되는 모습들, 아니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보조하는 법이에요. 추가되는 거죠. 추가되는 거. 그리고 이런 것은 아주 큰 법의 테두리라면 결과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전화가 오면 9급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지 8급 공무원이 받아야 되는지 받으면 안녕하십니까 해야 되는지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는지 그런 세세한 것들을 다 적어 놓은 것이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를 다스리는 사용 설명서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런 매뉴얼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적어 놓은 것을 율령 체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의 법이죠. 그래서 이거를 법체계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법체계 성격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했던 것이 태종이 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태종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일단락 시켰기 때문에 정관의 치라고 해서 칭송하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대외팽창도 이 사람은 진짜 대단했는데 주변에 토범과 돌골, 위구르 등을 완전 다 복속합니다. 이거는 여기 있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자, 토번이 어디 있느냐? 요게 토번입니다. 여러분들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당황할 수도 있지만 자 보세요. 지금 한자 이야기 요게 당이라는 글자에 당. 당.
요게 토번, 그리고 요거 여기 위구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서돌골 동돌골 있죠. 돌골이에요. 그러니까 태종 때 토번 위구르 돌골이니까 이거 사실 여기 보세요. 이거 요 당나라 땅보다 더 넓은 지역을 장악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지역에도 왕이 있었어요. 이들은 다 같이 유목민족이었는데 이들도 다 왕이 있었는데 이때 이들을 다스리는 왕을 뭐라고 부르느냐? 천가한이라고 불렀어요. 예를 들어서 박재규가 이 지역의 왕이었다. 그러면 박재규 천가한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당태종이 이 지역을 모두 다 장악하면서 당태종은 이 중국 지역 안에서는 황제가 되고 당태종을 이 위구르 돌골 토번 지역에서는 청가한이라고 부른 거예요. 예를 들어 태종 황제이면서 태종 청가한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북방 유목민들로부터 천가한의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거 그래서 당태종이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다, 황제였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저 밑에 보면 삼성은 삼성의 중서성이죠. 중서성은 황제의 명령서를 작성하고 문화성은 이를 검토해서 반대할 수 있습니다. 또 상서성은 문화성을 통과한 명령서를 시행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균전제로 토지를 지급받은 농민들은 기꺼이 국가를 지지해서 조용조나 부병제 같은 것을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 이제 태종이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이 뒤에 고종은 그냥 전성기라기보다 엄청 덤으로 엄청 잘했다. 영토를 아주 넓혀요. 그래서 서돌골, 백제, 고구려 등을 멸망시켰고 고구려 멸망시킨 게 이 고종 황제 때입니다.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도호부라는 걸 설치하는데 이 도호부라는 건 뭐냐 하면 앞에 봤던 태종 때부터 설치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태종, 고종 이 연간에 6개의 도호부를 설치합니다. 이 6개의 도호부를 설치함으로써 중앙아시아로 진출하고 중앙아시아 옆에 서아시아 즉 그 이슬람 세력이 있죠. 이슬람과 직접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당나라의 외교 정책으로서 기미 정책이 있어요. 기미 정책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해줬다. 그래서 이 기미 정책이라는 건 외교 정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앞에 지도를 봅시다. 이게 아주 이 지도가 좋아요. 그래서 보면 여기에 보면 있는 거 요 표시 이것이 당의 육도호부예요. 육도호부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시가 어디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여기에 한 개. 이렇게 해서 6개죠.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5개, 6개. 그래서 육도호부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디에 세워졌다? 당나라가 직접 다스리는 영역의 바깥 지역에 설치가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고,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넓은 당나라보다 더 넓은 이쪽 지역은 당나라가 청가한이라고도 불리고 왕으로서 군림을 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 지역을 직접 100% 직접 통치했던 것이 아니라 이 뭐 안북도부 그다음에 선우도부 안동도부 안남도부 이런 그
이런 부분들이 이 지역의 지배자를 이쪽 지역의 도호부의 지배자로 인정을 해줘서 너희들이 그냥 다스리던 대로 어느 정도 자치하고 다스려라. 대신 너희들은 당나라 정부에다가 세금도 바치고 전쟁한다고 군사 내락하면 군사도 좀 바치고 해서 그렇게 해라라는 거예요. 자치를 해주는 대신에 세금이나 이런 거를 내라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즉 직접 통치가 아니라 간접적인 통치 방식이었어요. 그것을 기미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를 했고 육도호부를 설치했죠. 이 육도호부에 기미정책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의 자치를 인정해 준 것, 이것이 기미정책이에요. 그래서 기미정책은 도호부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잘 나가던 당의 변천하고 제도가 변천되면서 변화하는데 대체적으로 쇠퇴하는 방향으로 변천하게 됩니다. 당나라에 현종이라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특이하게 이 현종의 전반기에는 전성기를 이끌어요. 전성기. 그래서 워낙 너무 정치를 잘해서 이 사람도 앞에서는 정관이 치죠. 이 사람은 개원의 치라고 불릴 정도로 정치를 매우 잘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매우 특이하게 이 사람 정치 후반기에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쭉 가다가 꼭대기 찍고 꺾이기 시작하는 요 지점에서 왕을 했던 사람이 현종이었습니다. 유명한 것은 이 현종이 꺾이는 요 시점에 현종의 여자로서 나오는 것이 유명한 양귀비라는 여자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이 양귀비라는 여자는 누구냐 하면 원래 현종의 며느리였어요. 현종의 뭐 6번째인가 7번째 아들의 며느리였는데 처음에는 이 며느리 보고 그렇게 안 와닿았었는데 어느 저녁에 달빛에서 궁궐에 있는 정자에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술을 한잔 먹고 양귀비를 달빛에 비친 양귀비를 보니까 자기 며느리를 보니까 너무 예뻐서 한눈에 뿅 갔다는 거예요. 그때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그래서 며느리를 자기 첩으로 끌어들이기는 체면이 좀 상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 며느리에게 도교에 심취하도록 도교에 빠지도록 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가 도교에 빠져서 도교의 사제로 가서 이제 자기 남편한테 저 이제 도교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당신과 이혼할래요 라고 해서 이혼을 하고 도교의 사제가 되게 만들어요. 그러자 현종이 자기 궁궐 옆에 자기 침실 바로 옆에 도교 사원을 한 게 정말 크다랗게 만들고 이 사원의 사제로서 누구를 끌어들이느냐 양귀비 자기의 과거 며느리를 끌어들여서 밤마다 현종이 이 도교 사원에서 자기 예전의 며느리였던 양귀비하고 맨날 놀았대요. 그렇게 빠지면서 결국 후반기에는 쇠퇴하게 됩니다. 그래 현종 때를 전후해서죠. 그래서 현종 때부터 변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서 그 이후에 계속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 시기 전후해서 당나라의 변화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변화는 이민족의 위협이 증가해요. 즉 말하자면 이전까지는 6개의 도읍을 세워서 기미정책을 하고 했었던 이유는 언제든지 니들이 내 말을 안 듣고 어느 정도 자치인데 이거는 말을 잘 듣는 수준의 자치인데 말 안 듣고 내 통제를 벗어나서 너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 뭐 언제든지 쳐들어가서 완전 박살을 내버릴 수 있을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군사력은 어디에서 나온다? 아까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균전제에서 를 통한 부병제
에서 그 막강한 군사력이 나오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당나라가 점점 약화되고 그러자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즉 그전에 도읍을 통해서 간접 통치가 되고 있던 주변 민족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돌궐이 강해지고 토본이 강해지고 위구르가 점점 강해지면서 오히려 당나라를 위협하고 억압하는 수준으로 가게 돼요. 당을 위협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도읍을 통한 통제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자 뭐를 했느냐? 절도사라는 것을 만듭니다. 절도사라는 것을 만들어요. 그래서 절도사는 뭐냐? 이 사람은 절도사로 임명이 되면 이 사람은 군사적 권한, 그 다음에 민정적 권한, 즉 일반 행정인 거죠. 그 다음에 재정의 권한 이런 것을 모두 다 장악해요. 대신에 즉 이것도 설명이 살짝 필요한 것 같아요. 잠깐만 진도가 조금 그런데 이번 시간 안에 어차피 이걸 다 못 끝내겠네요. 쭉 설명하겠습니다. 이 절도사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이고 이게 황허강이고 밑에 게 양쯔강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자, 이전에는 어땠느냐? 이전에는 당 태종 때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중국 당 태종이 직접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이 정도 된다라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똑같이 못 그리겠어요. 이게 당 태종이 직접 다스리는 구역이고 이 뭐죠? 기미 제도를 통해서 간접 통치를 하는 지역이 이 정도 되는 지역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안동 도읍부 무슨 위쪽에 도읍부가 대체로 북방의 유목민족이 아주 강했기 때문에 북방에 5개 정도를 두고 남방에 1개 정도를 둬서 도읍부를 두고 이들을 간접적으로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언제든지 중국이 강해서 여기 안동 도읍부가 말 안 듣는다 그러면 이렇게 가서 언제든지 여기를 박살을 내고 안남도 후보가 말 안 듣는다 가서 언제든지 박살을 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현종 때를 전후하면서 결국 중앙에서 이 당나라의 힘이 점점 약화되니까 그동안 이 도읍부를 통해서 간접 기미 통치를 통해서 간접 지배를 받던 주변 민족들이 점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위그르, 그 다음에 돌궐, 그 다음에 뭐 토본 이런 애들이 점점 강해지면서 이쪽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절도사를 통한 이 도호부를 통한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방어 체제로 전환해야 되죠. 그래서 방어 체제로 전환하면서 나오는 것이 절도사예요. 절도사는 대체적으로 이쪽 당나라의 영역 내부 지역에 이렇게 걸쳐지게 이렇게 형성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절도사는 이 국경선을 따라서 이쪽 지역에 파견했습니다. 원래 평상시라면 지금도 청도 군수가 있고 청도 지역에 예를 들어서 54단장이 따로 있는 거죠. 군사와 일반 행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이 모두 다 가지면 뭐를 일으키기가 쉽죠? 맞습니다. 반란 일으키기가 쉽죠. 근데 지금은 당나라 상황이 이런 위구르, 돌궐, 토본 이런 애들이 막
압박을 가하는 것이 반란보다는 이들을 방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절도사를 파견하고 이 절도사는 얼마나 강하냐? 군사, 그 다음에 행정, 재정을 모두 다 독점합니다. 이 혼자 이 지역을 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자 여러분들 이 시기쯤 되면 당나라의 군사력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거, 즉 이 시기에 당의 군사력이 약화되었다는 건 곧 누가 약화되었다? 부병제가 약화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부병제가 약화된다, 즉 일반 농민들이 군대에 잘 안 오려고 한다는 건 결국 뭐 때문이겠습니까? 나라가 땅을 잘 안 준다, 즉 균전제가 흔들린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배우겠지만 결국 이 시기 전후해서 당나라에서는 균전제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연사 도미노처럼 부병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당의 군사력이 매우 약해져요. 그러니까 주변 민족이 막 쳐들어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가 어떻게 했느냐?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재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지방 세력들에게 절도사를 임명해주고, 야, 니 그 지역에 군사, 행정, 재정의 어떤 독점적 권력을 줄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용병을 써서 용병 등을 구매해가지고 알아서 막아라 라는 겁니다. 이 절도사가 반란을 일으킬지 말지의 위험은 일단 두 번째예요. 막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당나라는 강화될까요? 즉 당나라의 왕권은 안정이 될까요? 약화될까요? 그렇죠.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도사를 준 것이 결코 좋은 대책은 아니죠. 급하니까 임시 방편으로 나쁜 것을 알면서도 막기 위해서 세웠던 대책이었는데, 결국 이 절도사 때문에 당나라는 아주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절도사를 두어서 외침을 극복하려고 했어요. 요런 변화가 한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장원이 증가합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장원이 증가해요. 그래서 장원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장원이라는 건 개인의 대토지 농장을 이야기합니다. 장원이라는 건 개인의 대토지인데 그냥 1, 2만 평의 대토지가 아니라 우리가 장원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의 대토지는 예를 들어서 청도군 정도의 크기가 한 명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아주 이제 예를 들어서 박재규가 이 지역의 장원을, 청도라는 장원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럼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이 제 노예인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운영된 게 장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대토지 소유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이야기했던 균전제가 무너진다. 나라에서 균전제, 즉 땅을 잘 제대로 못 주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유가 뭐냐? 이 장원의 증가 때문입니다. 즉 말하자면 당나라가 처음에는 땅을 주고, 그다음에 이 땅을 모든 국민들에게 예를 들어서 200평씩 다 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죽으면 다시 반납합니다. 반납하고 다시 또 누가 태어나면 그 사람들한테 또 주고, 이렇게 순환 구조가 잘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참신하고 새뜻하게 이게 잘 일어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 법 체계의 허점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귀족들이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다 뺏어가요. 뺏어가면서 장원을 형성하게 되고, 국가는 이걸 잘 못 막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백성들에게 나눠 균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소유하고 있어야 될 토지가 점점 작아지니까 결국 균전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반 귀족들이나 지방의 호족들은 장원이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대토지를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이 소유한 장원이 늘어나면서 무엇이 붕괴한다? 바로 균전제가 붕괴하게 되죠. 그러면 결국 균전제가 붕괴하면 균전체제도 붕괴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와중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안사의 난이라는 건 알록산의 난과 사사명의 난이에요. 알록산이라는 사람과 사사명이라는 사람이 일으킨 난입니다. 처음에 알록산이 먼저 난을 일으키고 이게 어느 정도 될 때 사사명이 또 난을 일으켜요. 이 두 대 맞는 거죠. 이중 타격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급격히 약화되고 이 안록산과 사사명 전부 다 절도사예요. 이 안록산과 사사명은 전부 다 절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절도사를 놔둘 때부터 이미 예견되었던 일이 결국 터진 거죠. 절도사 저렇게 두면 쟤들이 분명히 세력 키워서 반란 일으킬 텐데 라고 봤는데 결국 알록산과 사사명이라는 절도사들이 결국에는 반란 일으키고 정부는 이걸 막았다 못 막았다 어쨌든 급급하게 막긴 했지만 겨우 진짜 망하기 일보 직전에 겨우 막았어요. 한 당나라로 치면 사람으로 치면 거의 팔다리 다 잘려가면서 겨우 막아냈는 거죠. 정부가 급격하게 약화되고 결국에는 정부는 당나라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는 이 국경 지역에만 절도사를 두었죠. 이제 점점 이 절도사를 확대합니다. 내륙 지역에도 전부 다 이 절도사를 두어가지고 이 절도사를 통해서 당나라를 유지시키는 데 급급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지방이 약화되고 지방의 절도사가 점점 힘을 키우면서 할거는 점점 힘을 키워서 땅을 나누어 가진다는 말이에요. 계기가 되고 결국 대다수의 농민들은 이제 그 토지를 가지고 있는 자작농에서 소작농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거예요. 자기 땅이 다 균전제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장원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장원의 땅을 빌려가 농사 짓는 그런 소작농으로 몰락하게 되죠.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 사라지니까 세금을 거둘 데가 없어지니까 결국 조용조는 사라지게 되고 조용조는 사라지고 양세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결국에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결국 당나라는 어떻게 멸망한다? 황소인난이라는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데 이 반란으로 결국 엄청 쇠약해지고 당은 결국 절도사였던 주전충이라는 절도사에게 멸망하게 되고 당이 멸망하고 나서 그 뒤에는 5대 식국이라고 해서 5대 식국 시대가 일어나겠는데 5대 식국이라는 건 다음 시간에 간략하게 설명하고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미 48분 49분